여러분 경매 투자를 할 때는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걸 빠르고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물건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데요. 저는 전업 경매 투자자이고 최근 1년 동안 100건이 넘는 낙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법원 서류를 보고 5초 만에 권리 분석을 딱 하고 끝낼 수 있는 방법, 그 비법들을 넣어놨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5세컨즈인가요? 5초 만에 권리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권리 분석은 법원에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법원에서 해주죠.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해주나요? 여러분, 그 권리 분석은요, 크게 파트 1, 파트 2로 양제이션 정합니다. 여러분, 권리 분석을 왜 해야 되나요? 낙찰자가요?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죠.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이때 인수하는 게 파트 1, 파트 2, 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파트 1은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3자 권리를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오늘 좀 약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점프하면서 가면요. 여러분, 파트 1은 요 밑에 있는 세 칸만 보면 됩니다. 양제이션 권리 분석 영상 보신 분은 알죠? 예, 밑에 세 칸에는 만약에 인수하는 권리가 있다면 어떤 게 들어갈까요? 첫 번째 칸에는 가처분 가득히 전세권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칸에는 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이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 칸에 유치권이나 대지권 미등기 위반 건축물 이런 것들을 다 적어준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 100개 중에 95개 이상은 요 세 칸에 하나라도 적혀있다 없다? 대답 주세요. 95% 이상은 없다. 자, 그러면 이걸 네 글자로 뭐라 한다? 아디다스 바하? 아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맞죠? 파트 1 끝났습니다. 예, 아디다스인 것만 하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특수 물건을 하고 싶다. 여러분이 소송으로 전세권을 말소시킬 수 있거나, 가등기를 내가 사오거나, 가처분을 말소시키거나, 유치권을 소송으로 깨거나, 지상권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 특수 물건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출이 잘 안 되고 소송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아직 초보라면, 아직 10번 이상 안 해봤다면 아디다스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끝. 파트 1. 자, 여러분 이제 파트 2입니다. 자, 여러분 파트 2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임차인이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하고 우리는 인수할 수 있을까요? 세 글자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의미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전세 계약 기간 동안 누가 오더라도, 주인이 바뀌면 누구라도, 낙찰자도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뀐 누구라도 나가라 해서 안 나가도 되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다 살고 나갈 때 누구한테 보증금 받는다? 낙찰자한테 보증금 받는다. 이게 대항력이라는 힘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자임차인 하려면 이런 기초 지식, 기초 뼈대를 잘 알아야 돼. 뼈대. 알겠죠? 자,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거는 계약 기간을 인수하고 보증금을 인수한다.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낙찰받아버리면 우리는 인수합니다. 이 보증금 언제 주면 될까요? 임차인한테요. 언제 주면 되죠? 나갈 때 주는 겁니다. 나갈 때 줘야죠, 당연히. 안 주면 또 경매 넘기겠죠? 임차인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일반 매매, 그러니까 전체 개념으로 봤을 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세 가지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임차인이 이 훌륭한 힘, 즉 대항력의 힘을 가지려면 계약 점유 전입을 하나만 하고 있어도 되나요? 세 개를 동시에 하고 있어야 되나요? 대항력을 얻으려면.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와 살고 있는 점유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걸 동시에 하는 날을 대항력 발생일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하고 있어야 대항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경매도 대항력의 요건이 똑같아요. 계전점이에요. 이제부터 줄여서 계전점이라고 할게요. 자, 경매도 똑같이 계전점을 가지면 대항력이 생기는 건 맞는데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경매 일반 매매에서는 계전점을 가지고만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 건데, 경매는 조건 하나가 더 붙습니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경매에서 바로 이 계전점을 동시에 발생한 대항력 발생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가 뭡니까? 이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일자 그리고 권리 아니겠습니까? 예, 말소 기준 권리는 뭐예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처음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처음 돈 빌려준 사람, 이 채무자한테 처음 돈 빌려준 사람,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경매 등기,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전세권, 배당 요구 신청한 전세권. 자, 요렇게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뭐예요? 처음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돈 빌려준 사람 뒤에 혹시 인수할 권리가 있다면 이거 누가 낙찰 받을까요? 다시 설명할게요. 오늘 뼈대를 한번 잡읍시다. 말소 기준 권리가 처음으로 돈 빌려준 사람이죠.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 다음에 들어오는 어떤 권리가 낙찰받으면 인수하는 권리래요.
이거 낙찰자가 이거 낙찰 받을까요? 처음으로 돈 빌려주는 사람 뒤에 어떤 사람이 인수 권리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낙찰자가 이걸 낙찰 안 받겠죠. 낙찰자가 낙찰을 안 받으면 누가 피해 봅니까? 말소 기준 권리, 즉 처음으로 돈 빌려주는 사람 피해 받나요? 안 받나요? 피해 보죠. 자, 그러면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이 경제 행위가 돌아갈까요? 여러분들은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뒤에 인수하는 권리 막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할게요. 말소 기준 권리는 법원 입장에서 첫째 아들이다. 이 파트에선. 말소 기준 권리는 첫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 뒤에 누가 오면 다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파트 1에서 어때요? 말소 기준 권리 뒤에 들어오는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은 어떻게 됐죠? 원래 여러분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은 인수하는 권리인데 말소 기준 권리 뒤에 들어오면 이 경매에서 어떻게 되나요? 소멸되죠. 그게 왜 소멸되는 줄 알겠죠? 말소 기준 권리, 즉 첫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뒤에 들어온 인수되는 권리는 다 소멸되는 겁니다. 자, 파트 2에도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수되는 권리입니까? 소멸되는 권리입니까? 다시 임차인의 보증금, 즉 대항력은 소멸되는 거예요? 인수되는 권리예요? 인수되는 권리잖아요. 대항력은요. 보증금 나중에 줘야 되니까 인수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 임차인 대항력은 법원 입장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 뒤에 있으면 둘째 아들 어떻게 할까요? 질문입니다. 둘 다 지켜주고 싶어. 둘 다 지켜주고 싶은데 첫째 아들 뒤에 둘째 아들이 들어왔네. 둘째 아들 지켜줄 수 있나요? 둘째 아들도 가감하게 없애버립니다. 즉 경매가 아니라면 개 전 점을 가지고 있으면 대항력은 인수입니다. 여러분 갭 투자할 때 전세 승계받고 갭 투자잖아요. 그게 대항력을 인수한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경매에서는, 근데 특이하게 경매에서는 첫째 아들인 말소 기준 권리 뒤에 대항력이 들어온다? 과감하게 소멸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파트 2가 조금 더 잘 이해되죠? 예. 자, 그럼 질문할게요. 계약 전입 점유가 처음으로 돈 빌려준 근저당권보다 뒤에 들어오면 대항력 있다 없다? 이 경매 사건에서 임차인 대항력 없다. 자, 질문할게요. 전입이랑 점유는 말소 기준 권리 전에 하고 있는데 딱 하나 계약만 말소 기준 권리 뒤에 했어. 이때는 소멸됩니까? 인수됩니까? 경매에서 계약 전입 점유 중에 한 가지 조건인 계약만 늦었어.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이때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계약 전입 점유가 동시 발생한 날 대항력 발생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모두 빨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충 학원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워요?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배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게 아니라 개, 전, 점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부 빨라야지만 이 경매 사건에서도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보다 먼저 들어오면 대항력 인정이라는 거예요. 왜? 첫째 아들은 대항력 있는 거 보고 들어왔으니까 첫째 아들은 실수한 거죠. 그건 첫째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보다,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 조건, 개, 전, 점이 먼저 들어왔다면 이때만 경매에서는 대항력이 인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때 가장임차인이 무슨 뜻이냐? 아까 누가 질문했죠? 가장임차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전입일자만 볼 수 있거든요. 보통. 그러면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다라는 정보만 우리는 알게 돼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근데 가장임차인이 뭔지 아세요? 계약이 애초에 안 됐었거나 혹은 계약이 말소 기준 권리 뒤에 됐거나 아니면 이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이 경매에서 최종적으로는 대항력이 없거든요. 그런 물건을 우리가 들어가는 게 가장임차인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완전 뼈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대부분.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건가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대항력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까요? 서류에서. 대항력을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개, 전, 점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법원에서. 즉 매각물건 명세서에 개, 전, 점과 말소 기준 권리를 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질문할게요. 이 매각물건 명세서의 파트 2에 이 개, 전, 점과 말소 기준 권리를 알려줘야지만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우리한테 보여줘야 될 텐데 말소 기준 권리는 어디 기입이 돼 있나요? 요 매각물건 명세서 안에서 말씀드릴 말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최선순위 설정 일자 바로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가 들어가죠. 오케이,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를 알려주네?
두 번째 질문할게요. 여러분, 매각물권명세서의 개전점을 알려주나요? 매각물권명세서에서 개전점을, 여러분, 법원에서는 개전점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여러분, 임대차 계약하면 공시가 되나요? 여러분, 점유하는 게 공시가 되나요? 개전점을 법원에서 어떻게 알죠? 여러분, 계약이랑 점유는 공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계약과 점유를 알기 위해서 무슨 조사를 한다? 현황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현황 조사 갈 때는 공시된 서류를 들고 갑니다. 무슨 서류?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전입일자는 나와 있죠. 자, 그럼 현황조사관이 전입세대 열람원, 즉 전입일자와 세대주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물건지에 가가지고 뭘 확인한다? 임대차 계약 사항과 점유 사항을 확인하는 조사가 바로 현황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황조사가 끝나면 매각물권명세서가 기입이 되고요. 요때 전입세대 열람원에 있는 전입일자는 여기에 기입이 되고 개전점은 여기에 기입이 됩니다. 여기에 개점이 계약과 점유사항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정보 출처 구분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현황조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니까 이 조사 원리가 이해가 되냐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각물권명세서를 많이 보다 보면 계약이랑 점유사항이 잘 적혀 있나요? 매각물권명세서에? 현황조사를 안 해요. 여러분, 확정일자 조사 안 돼요. 현황조사에서는. 계약 점유가 조사가 잘 되냐 이 말입니다. 현황조사에서. 왜 조사가 잘 안 되죠? 폐문부재라서 그렇습니다. 못 만나서 그래요. 못 만나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개전점에서 우리가 개전점에서 이 매각물권명세서의 현황조사를 안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전입일자 하나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계약이나 점유는 이 한계입니다. 한계. 이 경매 한계 때문에 계약이랑 점유가 조사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매각물권명세서에 있는 이 전입신고란 우선 이 데이터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계약이랑 점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해요?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랑 비교를 해서 전입일자가 늦으면 대항력이 100% 있나요, 없나요?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즉 말소기준권리보다 느리면 대항력이 100% 없다. 맞죠? 개전점 중에 하나라도 없으니까요. 두 번째 질문할게요.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빠르면 여러분 100% 대항력이 있는 겁니까?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빠르면 100% 대항력이 있나요? 모르죠. 왜 몰라요? 계약이랑 점유사항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가 조사를 할 능력이 안 된다면 초보라면 우선 보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대항력이 있을 거다라고 우선 판단하는 게 보수적 판단이 맞아요. 맞죠? 자, 여러분 이때 전입일자는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빠른데 실질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약이나 점유 문제 때문에. 이런 임차인을 우리가 무슨 임차인이라고 한다고요? 가장임차인, 위장임차인, 가상임차인, 임차인 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짜 임차인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안동역에서 누가 불렀죠? 안동역에서 부른 가수요. 진성임차인. 예. 뚠뚜루뚠뚜루뚠뚜루뚠뚜루뚠뚜루뚠뚜루뚠 진성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임차인을 하려면. 알겠죠? 그거는 이제 중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부터 초보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하면 되나요? 아디다스에 임차인이 없는 것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디다스에 대항력이 확실하게 없는, 즉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가 느린 이런 물건 두 케이스만 하시면 아무 상관이 앞으로 없다, 인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질문할게요.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10개 중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총 몇 개 정도 될까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10개 중에 몇 개 정도 될까요? 주거용 중에. 거의 7개 이상이 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좀 복잡한 권리 분석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두 케이스만 하시면 되고요. 이 두 케이스로 무조건 여러분 수익 안 나는 거 맞나요? 이 두 케이스 수익 무조건 안 나나요? 단타 했을 때? 아니죠. 제가 아까 1강에서 얘기 많이 드렸죠. 5%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수강생들 이런 문제없는 물건들로 5에서 7 다 냈습니다. 낙찰이 안 된다. 그렇죠. 확률은 낮죠. 그러나 권리 분석은 문제가 없지만 애매한 물건을 다른 방식으로 하면 돼요. 읍면리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대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난이도를 올린다면 5% 이상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슬퍼하지 마시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권리 분석 공부를 여기까지만 하시고
투자로 들어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권리 분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You can do it. Nice.